안녕하세요. 전산내기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7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출제됐습니다.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 질적 특성이 우리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애매모호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있고요. 그 각각 하부 속성에 대한 성격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달달 외우는 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 하부 속성 세 가지를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모르고 그냥 개념만 가지고 덤빈다. 막상 풀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헤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풀어봅시다.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자, 질적 특성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신뢰성이라는 거죠. 세 가지 하부 속성 뭐 있습니까?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립성은 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은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비슷한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자,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 객관적인 중립성이라니까. 그리고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맞나?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 됐나요? 세 가지 우선요소. 그럼 답은 4번 되겠지. 읽어라 봅시다.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측 가치. 이걸 뭐라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인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세 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막상 이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막상 읽어보면 4번도 아주 멋진 문장이죠. 좋은 문장이라는 거죠. 이거 찾기 어렵다. 개념에 대해서 하부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2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배웠습니다. 거기서 출제되었네요. 우리 작성 기준 뭐였을까?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서 풀어봅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다. 그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즉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2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머지 읽어나 봅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그죠? 맞고 4번 자본은 어떻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죠. 5가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그죠? 만약에 결손이면 결손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표시한다. 4번 맞는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문제 3번. 다음 항목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현금성 자산 배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뭡니까?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있는 상품들, 그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우리 범위 배웠습니다.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줄여서 현금성 자산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풀면 되겠네요. 자,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를 풀고 못 풀고 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뭘 의미하는지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문제겠지만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좀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풀어봅시다. 지급 기일이 도래한 사채 이자표. 이게 뭡니까? 사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이자 주기로 결정돼 가지고 종이가 날라왔다는 거죠. 그 종이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 가면은 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거죠.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다. 나머지 읽어봅시다. 결산 시점 만기 6개월 양도성 예금증서. 두 가지가 틀렸네. 언제 기준으로? 결산 시점 현재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취득했을 때 시점부터. 그래서 이거부터 틀렸고, 그리고 뭐 만기 6개월이 아니고 뭐 3개월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다. 이거는 뭐 2번 자체로 뭐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선일자 수표. 모르던 개념이 지금 나왔죠. 우리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생소한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결산 시점 만기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 자,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CD라고 하는데요. 금융상품이긴 하나 3개월 충족되는 듯하다. 그러나 뭐 시점이 뭐 결산 시점 아니라니까.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번과 마찬가지로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돼야 되겠죠. 2번, 4번 다. 3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일자 수표는 지급어음 또는 받을어음, 즉 어음으로 처리한다가 결론이다. 수표가 붙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자기압 수표는 뭡니까? 종이는 종이지만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선일자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으로 속하는 답 1번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 이자표는 통화 대용 증권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안다면 이거 조금 생소한 지문 나오더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워낙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지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범위를 정확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범위 배웠던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 선일자 수표 참고로 이제 하나 등장했으니까 결론은 뭐 그냥 어음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게 결론이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다음에 한번 출연했으니까 다음에 또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겠다는 거죠. 다음에 지문 등장해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으면 되고,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일자 수표 뭐냐면, 수표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다 보니까 지급 제시라는 그런 제도가 필요 없이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화 대용 증권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압 수표 말고, 은행이 발행한 수표 말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당좌 수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수표가 발행되면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 제시라는 거. 자, 은행에 가지고 돈 바꿔주세요 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수표의 만기는 자기압 수표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수표 말고 일반 수표, 당좌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10일이다. 거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아주 짧은 거죠. 근데 어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6개월 후에 해줄게, 3개월 후에 해줄게.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고 싶지. 그런 거 나중에 줄게라고 증서를 발행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음을 끊고 싶은데, 은행하고 어음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근데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음을 끊고 싶어도 어음을 못 끊어. 그냥 전상할 수 있는 게 수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끊는다? 이게 수표를 끊으면 10일 내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10일 내에 돈 줄 자신은 없고 어떤 수표나 어음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수표를 끊어주는데, 발행일을 오늘 언제?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1일이다. 오늘 1월 1일이에요. 근데 발행일자를 언제로 한다고? 지금 1월 1일 오늘 날짜로 끊으면 10일 있다가 지금 돈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럴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발행일 자체를 어떻게? 한 8월 15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돈을 언제? 8월 25일까지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어음으로 지금 하고 싶은데 부득이 어음으로 지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쪽에 양해를 구한 거지. 미안한데 우리가 어음을 지금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뭔가 네가 끊어달라고 하니까 수표를 끊어줄게. 대신 발행일자는 오늘 1월 1일인데 미안하지만 8월 15일로 끊어줄 테니까 그전에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8월 25일 그쯤에 돈 달라고 해.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협의하에 지금 끌어준다는 거죠. 수표를. 그러면 어떻게? 형태 자체는 지금 수표인 거지.
수표인데 이상한 거지. 오늘 아직 8월 15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발행일자가 8월 15일이래. 그런 요상한 형태의 수표가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선일자 수표인 거지. 선일자 수표. 그죠? 그래서 외관은 수표지만 그 실제로 뭐다? 어음이라는 겁니다. 어음이라는 거다. 어음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면 자,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8월 25일 이후에 이렇게 지급 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음 수표는 뭐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돌고 도는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 간에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지만 C라는 사람이 수표 들고 있을 때는 8월 25일 뭐 서로 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오늘 돈 필요하니까 지급 제시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면은 사실 돈 줘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어쨌든 선일자 수표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쪽에서는 관심사가 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표지만 성격이 어음하고 똑같다 보니까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면 발행한 사람은 뭐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다. 됐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 그런 거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라면 성격이 지급 어음, 받을 어음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게 나와가지고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 됐죠? 문제 4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어떤 거래입니까? 컴퓨터, 공장에서 사용할 컴퓨터 10대래입니다. 그거를 구입하고 대금 중 50%는 키워드가 또 나왔네. 수표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싶은 거 정확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다 회계 배웠으니까 정리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오히려 고마운 거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좌 수표인데 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래. 방금 막 길게 설명했던 건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 내가 받은 거야. 그럼 뭐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대금 중 50%는 자, 특이하다. 뭐 그 A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그거를 줬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표를 줬대요. 그럼 어떻게? 현금을 대변으로 보낸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는 당좌 수표를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컴퓨터 사면서 외상을 하면 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우리의 주된 영업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뭡니까? 비품이겠지 뭐. 비품 막 금액 적을 필요 없겠지만 적어 봅시다 그냥. 10대를 한 대당 50만 원, 그럼 500만 원이지 뭐. 500만 원. 비품 500만 원. 그리고 대금은 뭘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 거지. 이게 키였네. 50%에 대해서는 25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지 뭐. 그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거죠. 답은 쉬웠네 오히려. 자, 근데 이거 현금이랑 회계 처리 이거 모르면 당황할 수 있겠죠. 헤맬 수 있겠다. 그죠? 현금, 미지급금, 비품이란 계정 과목은 등장했다. 됐죠? 그래서 당좌 수표. 남으로부터 받으면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 받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으로 보낸다. 이거죠. 그죠? 됐죠? 이거는 뭐 내가 발행한 거 아니다. 내가 받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줬다. 그 거래죠. 됐죠? 정확하게 구분하자. 5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자, 뭘 물었습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분에서 나왔네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판매 관리비, 매출 원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이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자, 봅시다. 기타의 대손상업비 뭡니까? 대손상업비인데 매출 채권이 대한 게 아니고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업비를 기타의 대손상업비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영업 외 비용으로. 그리고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 외환자손, 영업 외 비용.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게 영업의 비용인 거 아는지 그거 묻고 싶었나 보네요. 그죠? 안다면 답은 바로 찾을 수 있다. 3번. 문제 6번. 다음의 자료로 2015년 5월 5일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처리 간혹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 단기 매매 증권 관련해서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보유 중에 주가가 오르고 내렸을 때의 회계처리 또는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세 개 중에서 여기서는 뭐 보유하는 동안 평가이익,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무상주라는 지금 사건을 이제 제시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출제 범위는 뭐다?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처분, 평가 이런 회계처리만 배웠는데 무상주에 대한 회계처리는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출제되었다. 혹시 우리가 풀었다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심각할 건 없다. 출제 범위가 아닌 게 사실이고 다만 이제 한번 등장했으니까 다음부터 혹시 등장하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않고 풀면 되겠다라고 그런 자세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가 주가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게 중요하다. 2014년 8월 5일 갑주식을 100주를 주당 만원에 샀다. 그럼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만원에 샀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그죠? 100만원. 그리고 현금 주고 샀다고 합시다. 100만원. 자, 이렇게 처리했다가 12월 31일에 7,700원 떨어졌대요. 주당 가치가. 만원에 샀는데 7,700원으로. 그럼 어떻게? 가치가 77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23만원만큼 손해본 거죠. 그러면 뭐 단기 매매 증권 23만원 이렇게 인식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3만원 이렇게 인식했겠죠. 이것까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계처리고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12월 31일에 장부가액은 얼마로 떨어졌다? 100만원에서 23만원 빠졌으니까 77만원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기록되겠다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 이까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사건이 하나 등장했다는 거죠. 2015년 5월 5일에 무상주로 10주를 수령하였대요. 자, 무상주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무상주를 취득하면 주식이 원래 기존에 내가 100주 들고 있습니다. 100주 들고 있었는데 몇 주? 10주를 더 받았대. 그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뭔가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금액이 뭘 해야 될까 궁금하다는 거죠. 결론은 뭐? 금액이 늘릴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주식 수는 늘었지만 100주에서 110주 늘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잠깐 들어보세요. 자, 주식에서 갑의 재산 상태가 즉 재무 상태표가 자산이 100억이고요. 부채가 30억. 그리고 자본이 7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에서 갑의 가치는 얼마짜리 가치다?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사 주인이다. 내가 회사 주인이면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다? 100억짜리 회사가 아니고 100억이 재산이 있지만 30억은 뭐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니까. 즉 회사 처분하면 내한테 들어온 돈은 70억입니다. 즉 70억짜리 회사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는 70억이야. 근데 주식이 는 이유는 자 우리 자본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자본도 있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러 가지 있지만 자본하고 이익잉여금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익잉여금인데 이게 합하니까 얼마? 70억이란 거죠. 그런데 자본금이 지금 현재 얼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30억이고요. 이익잉여금이 40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봤을 때요.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주식을 늘렸다는 말은 자,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거죠.
자본금의 가치가 뭐 여기서 말하는 액면가액이죠. 그죠?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주식이 현재 발행된 숫자 곱한 게 이 현재 자본금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액면가액과 주식의 진짜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주식의 가치는 이 70억, 이 자본의 가치가 주식의 가치고 우리 액면가액은 뭐 그 중에서 구성 요소인 자본금의 가치가 액면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이익잉여금이 이제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40억 지금 쌓이는 이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이걸 뭘로? 자본금을 어느 정도 보내자는 거죠. 그 회계처리는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대치라는 분계는 배웠습니다. 뭐 별것 아니다. 뭐 대변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대신 뭘로? 자본금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우리 주주한테 뭐가 떨어진다? 자본금, 주식 배당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뭐다? 이 자본에 대한 구성 요소 간에 이제 변동은 있지만 이 70억이라는 이 가치는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액면이 늘므로써 즉 주식은 조금 더 늘 수 있으나 주식 수는 늘 수 있으나 재산 상태가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기존의 100주에서 110주로 늘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 즉 77만 원의 장부 가치는 전혀 변동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확장을 좀 시켜봤다는 겁니다. 즉 자본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회계 처리에서 이 실제 그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주식 받는 경우까지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봤다라는 겁니다. 됐죠? 결론은 뭐다? 주식을 우리 주주 입장에서 받아봤자 무상 주식으로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변 대변 기록할 건 하나도 없다. 그게 결론. 그래서 장부 가치가 우리 77만 원이고 대신 주식 수만 지금 100주에서 110주로 늘었으니까 나누기 110주 하면 얼마입니까? 110주 하면은 한 주의 가치가 현재 7,700원 아니고 얼마? 7,000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10주 곱하기 7,000원 현재 가지고 있고 가치는 77만 원이다. 답은 얼마? 그 현재 주식 수와 주당 금액은 얼마? 110주고 7,000원이라는 거죠. 가치는 77만 원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한 개념 이왕 이제 출연됐으니까 개념 방금 들어봤으니까 다음부터 혹시라도 주식 배당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가 개념을 이제 오늘 정리했으니까 다음부터 당황하지 말고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7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출제되었네요. 자주 출제되는 이슈죠. 자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본문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는 거죠. 자 감가상각 방법 여러 개 배웠지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냐면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나누기 내용연수라고 하지 말고 곱하기 무언가 그러니까 나누기 내용연수라면 내용연수분의 1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딱 하나 예외는 뭐 정률법만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무언가를 곱한다. 이 예외 딱 하나 정률법만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체감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중체감법이 이름은 물론 다르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정률법의 종류의 하나였다는 거죠. 정률법은 뭡니까? 이 특별한 율을 구하려면 뭐 이 잔존가액과 취득원가 그리고 내용연수 세 가지를 가지고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 제곱근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정률법은. 근데 제곱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중체감법은 뭘 이 제곱근 대신에 뭐 내용연수분의 2 즉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4년이면 4분의 2 이 숫자를 여기에 넣는 것만 다를 뿐 결국은 정률법의 종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중체감법과 정률법만 이렇게 계산하고 나머지는 뭐 출발점은 뭐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에서 출발한다. 됐죠? 그렇게 했고 정액법은 어떻게 나누기 내용연수 즉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고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4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용 연수의 합계, 즉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즉 10. 분모는 10이고 첫 번째 내용 연수는 4년, 두 번째는 3 이렇게 점점 그 다음은 2, 그 다음 1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처음에는 많았다가 줄어드는 형태로 계산되는 게 연수합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은 뭐 총 추정 총 생산량분의 이번의 생산량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5가지 방법 배웠죠.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이렇게 5가지 우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거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고 풀어봅시다.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가 아니죠. 뭐 잔존가치라고. 그리고 정률법은 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아니라고.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됐죠? 그리고 연수합계법은 뭐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가 아니라니까 잔존가치. 그죠? 그리고 뒤에는 맞는 것 같고. 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아, 맞네. 그리고 총 추정 예상량에서 2번의 생산량. 그죠? 2번이 맞다. 4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단순히 식만 달달 외우면 막 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결국은 큰 흐름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다. 그죠?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전형적인 매출 총이익 문제입니다. 즉 매출액과 매입액 구하는 과정에서 뭐 취득 부대 비용도 나올 수 있고 매입 환출, 뭐 매입 애누리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매출액 할 때도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런 개념들 섞어 가지고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구하려면 즉 매출액, 매출 원가 다 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섞여 있나요? 타계정 대체가 또 섞여 있네요. 매출 원가 할 때 이 부분도 반영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말은 길겠지만 우리 뭐 어렵진 않게 자, 우리 상품에 대한 총 계정 원장 그려보면 바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총 계정 원장. 제품이 될 수 있고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상품으로 그냥 해서 풀어볼까요? 총 계정 원장. 기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기초 재고액이 없네요. 기초 재고액이 없다고 봅시다. 제시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단기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매입액이 매입 할인, 매입 환출 2가지가 있네. 그리고 매입액은 여기 있네. 19만 원. 매입 할인이 10,000원. 그리고 매입 환출이 자, 매입 환출이 15,000원. 그러면 왼쪽 합계가 얼마입니까? 19만 원에서 마이너스 25,000원. 165000. 그리고 기말 재고가 언제 얼마입니까? 기말 재고액이 7,000원. 자, 기말 재고에서 끝난 게 아니고 뭐 타계정 대체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타계정 대체가 3만 원 있었네.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16만 5천 원이 기말 재고, 타계정 대체, 그리고 또 매출 원가의 3가지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에서 37만 원, 3만 7천 원, 3만 7천 원 차감하면 128000 002이 매출 원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총계정 원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배웠고요. 요거 혹시 개념이 흔들리신 분들은 본문 내용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타계정 대체가 말은 어렵지만 뭐다? 결국은 상품이 없어졌다. 대변으로 왔는데 매출 아닌 이유로, 즉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없어졌다. 그게 타계정 대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봤을 때는 오른쪽에 당연히 그냥 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 원가 12만 8천 원 구했고 매출액 얼마입니까? 구해봅시다. 여기서 바로 구해볼까요? 매출액 25만 원인데 그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할인이 하나 있었다. 매출 할인이 3만 원 있었고 매출 애누리가 5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마이너스 5만 원은 얼마입니까? 17만 원 되나요? 17만 원. 자, 그러면 17만 원. 매출은 17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는 12만 8천 원. 여기서 빼면 얼마입니까? 17만 원 마이너스 12만 8천 원, 4만 2천 원 되겠네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4만 2천 원 되겠다. 결론 났네요. 그러면 답은 4만 2천 원.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헷갈릴 만한 거 없다. 그죠? 이 순서대로 풀면 되겠다. 됐죠? 좋은 문제 같네요. 한번 좀 눈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주 출제되죠. 쉬운 것 같은데 자주 출제된다. 뭐 고맙죠, 우리 입장에서. 자,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 자, 봅시다.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고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너무 쉬웠나요? 일정하게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단위당 원가로 따지면 점점 줄어드는 거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고정 원가.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일정하게 발생한다. 고정 원가다. 11번. 다음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은 뭐에 대해서 출제됐다고 보면 됩니까? 원가의 흐름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주 출제되는 이슈죠. 이것도. 자, 원가의 흐름. 뭐 바로 보고도 풀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잠깐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제공품, 제품,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3개가 투입돼 가지고요. 총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총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게 뭡니까? 제공품에서 완성된 부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쪽 총계적 원자가 왼쪽으로 이제 기록되는 거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자,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 이렇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련의 흐름이죠. 여기서 맞춰보자고. 틀린 게 뭐냐고.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맞다, 그죠?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맞다, 그죠? 3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가공 원가는 아니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되겠지. 제조 간접비. 그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아니면 가공 원가를 굳이 쓰고 싶다면 뭘로 하면 됩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없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 원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말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가공 원가라는 말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됐죠? 4번 원재료 소비액은 얼마입니까? 원재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초 원재료 제공이 있다면 자, 사용액은 이 부분 되겠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뺀 거, 이 금액이 원재료 소비액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이었고. 그래서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산식으로 이렇게 제시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3번.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답은 뭐 바로 찾을 수 있겠네. 자, 우리 보조 부문에 대해서 제조 부분으로 원가 배분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식당과 뭐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뭡니까? 식당하고 경비 아저씨들. 식당부와 경비부, 경비팀. 여기서도 인력,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게 드는 거죠. 이 원가도 어쨌든 제품 원가에 반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
제조를 담당하는 절단, 조립 이런 부서에 일단 먼저 배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제조간접비로 돼가지고 각 제품으로 이제 뿌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원가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식당 아저씨와 경비 아저씨 간에 서로 주고받는 원가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그 경비 아저씨가 여기 식당도 지켜준다는 거지. 그리고 식당에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도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지. 서로 주고받는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 나눠진다는 거지. 단계 배분법, 한 단계만 딱 인정해주자. 직접 배분법, 이런 거 서로 주고가면은 고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일방통행만 하자. 상호배분법, 진짜 고려 다 해주고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총원가 비례법은 뭡니까? 우리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그 예정 배부율 가지고 배부한 금액과 실제 배부액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개념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총원가 배분법 이런 게 등장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답만 찾는다면 쉬웠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12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 비교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출제되었습니다. 봅시다. 1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중시하여 원가를 구분한다. 즉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자 제조 간접 부분이 있고요. 작업 A, 작업 B, 작업 C라는 다품종 소량 생산 지금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각각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있다는 거지. 즉 재료비와 이 사람의 인건비는 무조건 A 제품에만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직접비라는 거죠. 직접비에 대해서는 배분 같은 거 필요 없이 직접 그냥 바로 집계해주면 된다는 거죠. 직접비에 대해서는 직접 원가 또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초원가라고 했죠. 기초원가. 그러니까 기초원가에 대해서는 직접 그냥 바로 집계해버리면 되고 기초원가가 아닌 뭐 제조간접비는 배부율을 통해서 배부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조간접비와 기초원가 두 개로 나누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원가라는 개념이 뭐 꼭 시험 문제 내려고 기초원가라는 뭐 용어 쓰는 게 아니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기초원가와 제조간접비 두 개로 나누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등장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저희가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길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추적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서로 달리 처리한다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에서 맞는 설명이다. 그죠? 2번 제조간접비 배부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할 수 있다. 맞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 제조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3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자 이제 조금 애매한 지문 등장했다는 거죠.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 4번이 약간 애매한 지문이고 두 개가 약간 연관성이 있는 지문이다. 이게 좋지 않은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57회죠. 56회에 이 지문이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7회에도 이런 유사한 지문이 한번 등장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등장했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지문이지만 자꾸 등장하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2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 2번은 지금 맞는 지문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3번, 4번에 대해서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혹시 우리가 내가 실전처럼 풀었는데 이 문제 틀렸다고 3번, 4번 이해 못해가지고 틀렸다. 심각한 상황 아니다. 앞으로 이런 지문 나왔을 때 풀면 된다는 거죠. 자, 이왕 이제 틀린 걸 할 수 없고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뭐냐면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었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산정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쭉 가는 거에 대해서 재료비가 투입됐다. 그리고 원가가 투입됐을 때 이거를 이 제공품과 기말 이 산출분을 두 개로 나누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공품의 완성도와 이 완성품의 완성도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똑같은 어떤 그 일관적으로 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성격이 뭐라고요? 평준화라는 겁니다. 평준화. 그죠? 종합원가 계산은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평준화, 그러니까 제공품과 제품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은 개념으로 좀 사용해가지고 안분하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굳이 특징을 본다면 종합원가와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해 봤을 때 종합원가 계산은 평준화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런데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결론.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평준화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좀 계산은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성은 좀 높은데 계산은 조금 어렵다. 이 개념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출제한 교수님은. 됐습니까? 정리해드렸죠? 그러면 풀어봅시다.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기록 원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인 개념은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4번 볼까요? 종합 원가 계산과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풀자라는 거죠. 좋은 지문은 아니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 지금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을 비교할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핵심 키는 뭐다? 평준화 또는 완성품 환산량 이 두 가지 가지고 풀자는 거죠. 됐죠? 정리됐고요. 자, 제가 생각한 건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워낙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까?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점점 지문을 확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개념들이 지문이 이제 등장하게 된 상황 같아요. 어쨌든 히스토리는 그런 것 같고 앞으로 나오면 이 키워드로 풀자는 거죠. 잘 풀자는 거죠. 됐죠?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판매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개념 묻고 싶다는 거죠. 납부세액은 별거 아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된다. 근데 매입세액은 전부 다 빼는 게 아니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으면 그거는 불공제 되니까 그거 고려해가지고 구하자라는 게 핵심이었다. 됐습니까? 그거 보고 풀어보면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 들어서 납부세액 구하는 문제 한 두세 번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세액 얼마입니까? 상품 매출액이 52415,000원이래요. 전액 현금 매출했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 대가래요. 자, 공급 대가라는 개념 우리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공급 가액은 그야말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고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더한 그 금액, 그게 공급 대가라는 거죠. 그 금액이 52415,000이면 그 해당되는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액은 얼마냐? 이거를 11로 나눈 금액이겠죠. 110분의 10으로 한 거. 그리고 그러면 415,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110분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자, 금액을 바로 구해볼까요? 52415,000 나누기 11은 4765,000원이
매출세액이란 겁니다. 그리고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봅시다.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볼까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의 이걸 뭐라고 공급대가가 하는 거고 공급가액이라고 그러네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안 된 금액. 그죠? 공급가액이 2896000원이래. 그러면 얼마?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이거의 10%인 2896000원이라는 거죠. 매입세액이. 근데 이게 다 공제 못 받고 이 중에 뭐 150만 원 이게 공급가액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0%만큼 하면 되는 거지. 부공제 받는 금액이. 150만 원만큼은 뭐 선물 구입비래. 거래처의 선물 구입비. 즉 뭐 접대비라는 거죠. 접대비는 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만큼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고.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건 2896000에서 15만 원 뺀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2896000 마이너스 15만 원. 2746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765000에서 2746000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47650을 더하면 2019000만큼의 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답은 2019000 2번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답은 2번 확인했고요. 자, 결론 요는 뭐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구해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하면 납부세액 나오는데 매입세액 할 때 주의할 점이 불공제 항목이 한두 개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구입비, 거래처의 선물구입비가 접대비인지를 아는지, 접대비는 불공제되는 거 그 사실을 아는지 그것만 안다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할 키워드는 뭐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이 개념 비교. 공급가액은 진짜 과세표준 그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과세표준 플러스 거기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 그러니까 바로 10% 곱하면 안 되고 11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즉 110분의 10을 곱해야지 매출세액이 나온다는 개념. 됐죠? 그게 결합된 개념이다. 그죠? 유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납부세액이 요새 계속 이제 출제되고 있는 추세 같아서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두면 좋겠네요. 됐죠? 14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끔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연습해 놓으시고요. 자, 답은 뭡니까?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맞다. 작성연월일 맞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다는 거죠.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아닌 겁니다. 주소는 아니다.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다. 답은 쉽게 찾았는데요. 키포인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맞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르다? 공급일자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작성연월일 대신 공급일자가 끼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일자 나오면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생긴 거 보면 작성연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어 있는데 공급일자라고 또 따로 칸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개념이 전혀. 됐죠? 그 개념. 월합 세금계산서 할 때 설명했죠. 공급일자는 월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작성일자는 뭐 월 말 작성일로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공급일자와 작성연월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경우 개념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호 없이 등록번호만 적으면 충분하다. 근데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상호와 등록번호 둘 다 적어야 된다. 그것도 문제되기 아주 좋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법규에 필요적 기재사항 해가지고 짝짝 열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되기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주소는 안 들어가고 주소는 필요 없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주 출제되고 문제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됐죠?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출제되었네요.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됐죠? 관세 같은 거 포함됩니까? 자,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붙는 관세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포함한다는 겁니다. 왜? 통관 과정에서 붙는 거니까. 그리고 매출 거래에 따른 이자. 자,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개념이죠.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이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포함 안 되는 게 아니고 할부 거래 같은 경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명목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할부 매출로 인해서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100만 원 자체가 우리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근데 현재 가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 회계상으로는 한 2년 후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표기하지 않고 2년 후에 1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당기면은 계산해 보면 2년 후 100만 원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기록하지 않고 90만 원만 기록하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기록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런 90만 원 이런 현재 가치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뭐 그냥 나중에 받기로 한 100만 원 전체가 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10만 원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부 거래에 따른 이자액 이런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 우리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다. 포함된다. 됐죠? 그러면 답은 뭘까? 매출 애누리라는 거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다 차감한다고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그래서 포함하는 것, 포함 안 하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각각 우리 법전에 열거된 대로 우리 정리 딱딱 해가지고 키포인트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왜? 출제가 자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네요. 제 57회 풀어봤는데요. 대체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계속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15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 수가 좀 많긴 한데요. 뭐 사실 15문제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패턴이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5문제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거 물론 나열해 보니까 너무 많아. 한 10문제 정도 되긴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표시해 놨다가 한번 눈으로 한 번이라도 좀 더 보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3번, 14번, 15번 다 매우 한 10문제 정도가 되지만 매우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조금 익혀두시고요. 조금 이런 문제 참 틀릴 수 있겠다 싶으면 조금 연습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욕심이 드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